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으로 얻은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일 때문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의 엄마가 될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맞이하게 된 놀라운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결혼하고 평범한 주부로 지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죠. 신혼 초에는 매주 시댁에 들렀지만 이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왕래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편하진 않았어요. 전형적인 한국 어머니셨거든요. 김치며 반찬을 잔뜩 싸주시면서도 손자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냐고 은근히 압박하는 그런 분이셨죠. 수진아,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지? 낳기만 해. 내가 다 봐줄게.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님.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아이 생각은 아직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아버지는 과묵한 편이었어요. 항상 신문만 보다가 밥 먹을 때만 한마디 하시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누이에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였죠. 시누이가 젊었을 때 실수로 낳은 아이라고 듣긴 했어요. 아이 아빠가 출산하기 전에 떠났고 혼자서는 키울 수 없어 시부모님이 대신 키우고 있었죠. 가족들도 쉬쉬하는 문제 같아 자세히 묻진 않았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조카는 3학년이었는데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는지 저를 볼 때면 어색해하고 피하기 일쑤였어요. 시댁에 가면 항상 이런 광경이 펼쳐졌죠. 지은아, 방에서 나와봐. 숙모 왔는데 인사해야지. 싫어요. 숙제해야 돼요. 숙제는 나중에 하고 나와서 인사라도 해. 안녕하세요. 문틈으로 고개만 살짝 내밀고 인사하고는 다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미안해하셨지만 솔직히 저도 그게 편했어요. 뭐 어차피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이인데 뭐 그렇게 친해질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일하고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저녁 7시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11시나 돼야 들어갈 것 같아. 또? 이번 주에 벌써 세 번째인데.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데우고 계란말이에서 밥 한 공기 뚝딱 먹었죠. 설거지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는데 2번이나 오길래 혹시나 싶어서 받아봤죠. 김현수 씨 가족분이신가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만. 서울 강남경찰서인데 가족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바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 말에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누가 다친 건가요? 남편이 사고 났나요? 아니요, 김현수 씨 부모님과 동생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시댁 식구들이요?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자세한 것은 병원에 오셔서. 경찰관의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제발 받아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여보, 시댁에서 지금 세 사람이 다 교통사고 나서 지금 병원이래. 뭐? 무슨 소리야? 나도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어. 지금 택시 타고 갈 테니까 병원으로 와.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동안 창밖에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제발 큰일이 아니기를, 다들 무사하기를 계속 기도했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두려움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일단 들어가 보자. 응급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부터 누군가 꺼이꺼이 우는 소리가 가깝게 들렸죠. 남편의 큰아버지였어요. 현수야, 현수 왔구나. 너 어떡하냐? 저렇게 하루아침에 온 식구가...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우리를 별실로 안내했죠. 가족분들이 저녁 드시고 귀가하시던 중에 신호위반 차량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세 분 모두 병원에 옮긴 뒤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세 사람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말에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라고 해요. 우리 식구들이 왜? 전 그런 남편을 안을 수도 같이 울 수도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요.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어요. 시댁 친척들, 시아버지 회사 동료,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죠. 그런데 정작 저희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어린 조카, 지은이었죠. 사고 소식을 듣고 큰아버지가 급하게 데려온 조카는 3일장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를 한꺼번에 잃은 경험은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은아, 뭐라도 좀 먹어야지. 물이라도 마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리고 조문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아유, 저 어린 것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네. 누가 키울 거래? 큰 집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카는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동생과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아침에 전화했었는데 내가 바빠서 못 받았어.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런 남편을 달래가며 저 혼자 장례 절차를 처리해야 했죠. 장의사와 상의하고 음식 주문하고 부의금 정리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둘째 날 밤이 되자 그래도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이 와서 조카 곁에 앉았죠. 지은아, 많이 놀랐지? 울고 싶으면 울어. 참지 말고. 슬플 땐 우는 거야. 그때 조카가 처음으로 저를 봤어요. 퉁퉁 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숙모, 엄마 정말 안 와? 왜 나만 두고 하늘로 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지은아,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나 혼자 여기 두고? 차마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카가 제 옷자락을 잡았죠.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마지막 날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운구차에 관을 싣고 화장장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죠. 그 순간 친척 어른들이 모여서 조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지은이는 어떻게 하지? 큰 집에서 맡아야지 뭐 어떡해. 우리도 형편이 안 돼. 애들도 대학생인데. 어디 시설 같은 데는 없나?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그때 조카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전히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숙모. 목소리가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몸을 낮춰 조카와 눈높이를 맞췄죠. 지은아, 뭐라고? 무슨 할 말 있어? 저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집에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저 무서워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직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하루아침에 가족을 모두 잃고 갈 곳조차 없다니 저도 모르게 조카를 꼭 안았어요. 그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그때 조카가 애원하면서 속삭였어요. 숙모가 데려가주면 안 돼요? 말도 잘 들을게요.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요.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절박한지가 그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죠. 선뜻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게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남편은 뭐라고 할까? 집도 넓지 않은데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 내 아이도 없는데 남의 아이를, 그것도 시조카를.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지은아, 숙모 말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제 말에 저도 놀랐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친척들도 웅성거렸고요. 조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정말 숙모네 집에서 살아도 돼요?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집은 좁아도 셋이 살면 좋을 거야. 조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보다 더 놀란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죠.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가 지은이 혼자 둘 수 없잖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키워? 어머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남편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지은아,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조카가 남편에게도 안겼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어요. 급하게 조카 짐을 챙겨왔지만 대부분은 시댁집에 그대로 두고 왔죠.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학용품 정도만 가져온 상태였어요. 안방 옆 작은 방을 서재로 쓰고 있었는데 급하게 정리해서 조카 방으로 만들었죠. 지은아, 일단 이 방 써. 작은 방이라 좁지만 여기 이불이랑 베개. 네, 감사해요. 조카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낯선 집, 낯선 방, 모든 게 어색했겠죠. 배고프지? 뭐 먹을래?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라면을 들고 조카 방에 갔는데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왜 나만 두고 갔어요? 조카를 꼭 안아줬어요. 저도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울어도 돼. 그래, 실컷 울어. 숙모가 계속 옆에 있을게. 조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옷이 다 젖을 정도로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울음을 멈췄어요. 숙모, 저 때문에 힘드시죠? 갑자기 저까지 책임지게 돼서. 아니야, 무슨. 전혀 안 힘들어. 다 알아요. 아까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저 데려가기 부담스럽다고. 아직 어린 나이지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속마음을.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었지만 담담히 이 얘기를 해줬어요. 지은아, 널 데려온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서야.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야.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든. 조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나도 처음이야. 우리 같이 배워가자. 그 뒤로도 한 번씩 조카는 악몽을 꾸며 괴로워하는 날이 많았어요. 으아, 엄마, 아빠. 지은아, 괜찮아, 꿈이야. 나쁜 꿈이었어. 숙모 너무 무서워요. 혼자 있기 싫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 방에서 같이 잘까? 그런 날은 조카를 가운데 두고 셋이서 잤어요. 조카는 제 팔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던지. 잠든 조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한번 키워본 적 없는 내가? 시어머니처럼 따뜻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조카를 우리 동네 학교로
전학시켰어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통학하기는 무리였으니까요. 서류를 준비하고 정신없는 일주일이었죠. 담임 선생님에게도 인사도 하고 얼마 뒤엔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조카 학교 생활을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했죠. 안녕하세요. 김지은 엄마입니다. 어머나, 정말 젊으시네요. 20대세요? 아니요, 30대예요. 그래도 정말 젊으시네. 지은이를 몇 살에 낳으신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피곤했지만 웃으며 넘겼어요.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 화장실에 갔다 밖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야, 들었어? 지은이 엄마 32살이래. 그럼 20살에 낳은 거네? 딱 봐도 사고 친 거야. 그럼 대학도 못 갔겠네. 저렇게 얌전하게 생긴 여자들이 꼭 남자 일찍 만나서 사고 친다니까? 화장실 칸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들리는 소문에 지은이가 조카라고 하더라. 조카를 왜 데려와서 키워? 난 정말 이해 안 된다. 돈 아니면 뭐 있겠어? 보험금 때문이지. 애 어리니까 보험금 꿀꺽하고 키우는 거야. 더는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일부러 기침 소리를 크게 냈어요. 그제야 밖이 조용해졌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아까 그 엄마들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 안에 계셨어요, 지은이 엄마. 아니, 숙모? 참 뭐라고 불러야 하나.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여긴 학부모들이 단결이 잘 돼 있어서 적응하시려면 모임에 자주 나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전 그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조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그때 처음으로 알았죠. 전학 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화롭던 일상에 폭풍이 몰아쳤죠. 어머니, 지금 학교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은이가 친구와 싸웠는데. 네? 싸웠다고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무실에 조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울고 있는 여자아이와 그 엄마가 있었죠. 지은이가 같은 반 친구를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지은아, 정말 네가 그랬어? 말해봐. 조카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죠. 도대체 집에서 애를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로 하면 될 걸 왜 때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이와 얘기해보고. 얘기는 무슨? 우리 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학폭으로 신고하려다 참는 거야. 한참을 사과하고 나서야 겨우 학교를 나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왜 그랬어? 나한테 말할 수 있잖아.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야? 엄마도 아니면서 왜 자꾸 물어봐요? 조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숙모는 내 엄마 아니에요. 왜 엄마인 척해요?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았죠. 진짜 엄만 죽었다고요? 숙모가 아무리 엄마인 척해도 진짜 엄만 안 돌아와요. 지은아, 다 싫어요. 다 싫다고. 조카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에 쾅 닫았어요. 문 밖에서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도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했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눈이 퉁퉁 부었네? 울었어? 지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대. 나한테 엄마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더라.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그날 밤 조카방 앞에 간식을 놓고 쪽지를 남겼어요. 미안해.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널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빈 그릇과 함께 쪽지가 있었어요. 저도 미안해요. 그 애가 고아라고 계속 놀려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싸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어린애가 장례식장에서부터 그랬지만 슬퍼도 울지도 않고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은아, 어제 일은 잊자. 근데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때리면 안 돼. 그건 약속. 네, 죄송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날 엄마라고 생각 안 해도 돼. 천천히 해나가자, 같이. 조카가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린 아직 서로에게 적응하는 중이었어요. 하루는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죠. 친구와 싸운 일 이후부터 학교에서만 전화가 오면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어머니, 지은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집에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어디 다쳤나요? 아니요, 그게 생리를 시작한 것 같은데 많이 당황한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조카가 보건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치마엔 피가 묻어 있었죠. 보건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생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긴 하지만 제가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죠. 괜찮아, 지은아.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모든 여자들이 겪는 일이야. 내가 알려줄게.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생리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함께 약국에 가서 진통제와 생리대를 샀죠. 이게 생리대야. 이걸 이렇게 속옷에 붙이는 거고 배 아프면 이 약 먹고 따뜻한 팩을 올려놓으면 좀 나아질 거야. 원래 생리 땐 배가 좀 아프거든. 서툴게 설명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저도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었나 싶기도 했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던 것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죠. 그날 저녁 조카가 베개를 품에 안고 제 방으로 왔어요. 근데 창피해요. 아까 본 애들도 있는데 내일 학교 가면 놀릴 거예요. 왜 창피해?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제 네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야. 정말요? 응, 축하할 일이지. 성숙한 여인이 됐으니까. 우리 여자들끼리 파티해야겠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날이 올 거야. 당황하지 말고 아까처럼 하면 돼. 숙모, 아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 조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비록 머뭇거리긴 했지만요. 그날 조카를 안고 자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저도 엄마가 되어가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어요. 돈이었죠. 매달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어요. 시댁 재산을 정리하면서 나온 보험금과 위로금은 대부분 장례 비용과 시댁의 대출금 상환에 들어갔어요. 남은 돈은 겨우 500만 원뿐이었거든요. 여보, 이번 달 지은이 학원비가 80만 원이야. 뭐? 그렇게 많이? 영어, 수학, 피아노,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 더 들겠지. 남편 월급은 300 중반인데 아파트 대출금에 관리비와 공과금, 생활비, 여기에 조카 학원비와 용돈까지 더하니 완전히 적자였어요. 정말 둘이서 생활하던 거랑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 미처 저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저녁, 회식이 있던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나 승진 또 떨어졌어. 뭐? 왜? 당신 평가도 좋았잖아. 위에서 그러더라. 무슨 가정 사정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미안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당신도 힘든 게 당연해.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우리 아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 조카긴 하지만.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도 자기가 한 말에 놀란 듯했죠. 미안, 내가 오늘 좀 많이 마셔서. 진심으로 한 말은 아니야.
근데 그 말을 조카가 들었는지 다음 날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지은아, 아침 먹자. 너 좋아하는 토스트 만들었어. 배 안 고파요. 그리고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왜? 학원 가기 싫어? 아니요. 그냥 돈 많이 들잖아요. 저 때문에 힘들잖아요. 다 알아요. 어린아이가 눈치를 보며 하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지은아, 돈 걱정하지 마. 엄마 곧 일 시작할 거야. 정말요? 괜히 저 때문에. 너 때문 아니야. 원래 일하고 싶었어.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거든. 거짓말이었지만 조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고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시댁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조카는 가기 싫다면서 집에 남아 있었죠. 아직 그 집에 가는 게 무서운 모양이었어요. 진짜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시댁집은 몇 개월이나 방치돼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아버지 서재, 시어머니 방, 시누이랑 조카가 지내던 방까지. 가장 먼저 시어머니 장롱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상자 2개가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보니 오래된 노트들이 가득했어요. 어? 이게 뭐지?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09년 10월 5일 오늘 우리 집에 천사를 데리고 왔다. 근데 날짜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조카를 맡아 키우기 시작한 게 이때쯤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이것 좀 봐. 뭔데? 우리 엄마 일기야? 남편도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자 안에는 일기장 말고도 편지 묶음이 더 있었죠. 발신인에는 제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어요. 존경하는 어머님께 우리 아인 잘 지내고 있나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양육비 입금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당당한 엄마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면 그때 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순간 손이 떨려서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편지는 매달 한 통씩 5년 동안 꾸준히 써서 보냈더라고요. 남편이 그 편지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 아이? 양육비? 이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근데 여기 서류가 더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편지 묶음 사이에 끼워진 노란 봉투, 거기엔 입양 서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펼쳤죠. 그 안에는 조카의 정보가 쓰여 있었어요. 양모는 시누이 이름이었고요. 법적 보호자의 시부모님 이름이 나란히 있었어요. 뭐야? 현진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한 거라고? 어떻게 당신이 모를 수가 있어? 남편도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미혼인 상태에서 왜 입양을 했지? 보통 결혼한 부부가 입양하지 않아? 그 말에 남편이 일기장을 다시 뒤적였어요. 그 안에 그 답이 있었죠. 여기 있네. 그때 현진이가 유산을 해서 우울증이 심했구나. 아이 유산을 못 받아들이고 계속 자살 시도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입양을 알아봤던 거네. 그래서 엄마가 법적 보호자로 된 것 같아. 난 이때 한참 외국에 나가 있었을 때라 아무것도 몰랐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엔 조카의 친엄마가 연락을 해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일기장 틈에서 찾아낸 조카 명의로 된 통장에는 그동안 친엄마가 보낸 양육비도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아두셨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매달 200만 원씩 입금했네. 10년 넘게. 어머니도 한 번도 안 꺼냈었어.
저도 남편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지은이한테 말할까? 아직 그 어린애한테 이런 걸 어떻게 말해. 자기가 입양하라는 것도 충격받을 거야. 그때 남편이 편지를 다시 살펴봤어요. 가장 최근 편지는 올해 2월이었죠. 이제 지은이가 중학생이 되겠네요. 제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젠 지은이를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8살까지 기다리기로 했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친엄마가 지은이를 만나고 싶어 했네. 얼마나 그리웠을까? 근데 하필 사고가 난 거였구나. 편지 묶음을 다시 살펴보던 중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어요. 통장만 모아뒀더라고요. 첫 번째 통장은 앞서 발견한 양육비가 들어있는 통장이었고 두 번째 통장은 뜻밖의 내용이 있었어요. 시누이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이었는데 매달 50만 원씩 11년간 꾸준히 넣었더라고요. 지은이 생각해서 적금도 다 들어뒀었네. 뭐? 현진이가? 그럴 돈 없었을 텐데.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는데 얼마씩 생길 때마다 저축을 해뒀더라고요.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줄 생각으로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니도 지은이 대학 등록금을 모아두셨구나. 우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이 조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걸요. 일단 집에 가자. 지은이 혼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 서류들은? 가져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모든 통장과 서류를 정리했어요. 조카를 위해 모아둔 돈만 3억 5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에 담긴 마음이었어요. 끝까지 딸을 키우지 못했던 친엄마, 모든 걸 품고 지켜준 시누이와 시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리고 친엄마에게 연락하는 게 좋은 방법일지, 절대 열어선 안 될 비밀 상자를 연 것 같았죠. 저는 조카가 학교에 가고 난 뒤 친엄마가 보낸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매년 편지의 내용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그저 사과와 그리움뿐이었는데 점점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보낸 편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 편지 끝에 작은 명함이 한 장 끼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낯이 익은 이름이었어요. 작사가 정지원?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남편이 바로 핸드폰으로 검색했어요. 세상에, 이 사람 진짜 유명하다. 우리 아는 노래 중에 이 사람이 쓴 것도 많아. 화면을 보니 정말이었어요. 유명 가수뿐 아니라 트로트 노래까지 많이 썼더라고요. 우와, 이 노래도 이 사람이 쓴 거야? 정말 성공했네. 저작권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이나 되는 양육비를 보낼 수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서 그 노래들을 다시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그녀의 마음이 노래가 된 것 같았거든요. 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엄마의 마음이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낯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김수진 씨 맞으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게 역력했죠.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저는 정지원입니다. 지은이, 김지은 양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죠. 설마 벌써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차부터 대접해야 하나,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하나. 편지를 다 읽었다고 이야기할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졌죠.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연락처를 몰라서. 시어머님 부고를 늦게 알았어요. 어머님 이야기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머님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죠. 매달 사진도 보내주시고 근황도 알려주시고. 저희 어머니하고 계속 연락을 하셨군요. 네, 지은이 잘 크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제가 살아갈 힘이었어요. 진모는 고개를 들어 절 바라봤어요. 두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죠. 우리 지은이 잘 있나요? 건강한가요? 밥은 잘 먹나요? 네, 잘 있어요. 건강하고 밥도 잘 먹고요. 지금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사실 한 번씩 지은이를 멀리서 봤어요. 한 번도 가까이 가진 못했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렇게 숨어서 딸을 지켜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서요. 잠시 망설이다가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봉투를 열기 전에 심호흡을 하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녀가 꺼낸 서류는 병원 진단서였어요. 실은 제가 6개월 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네?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조카의 친엄마를 이제 막 찾았는데 그녀가 하필 시한부라니요. 전 또 상처받을 조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간과 폐로 전이 됐고요. 의사 선생님은 처음엔 3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진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치료가 예상보다 잘 되고 있어요. 항암제가 잘 듣는 편이래요. 무엇보다 지은이를 만나야 한다는 의지가 절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진모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보여줬어요. 위암 4기, 다발성 전이, 한 페이지의 의학 용어들이 춤을 추듯 어지러웠어요. 그래도 심각한 상태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처음 진단받았을 땐 정말 절망했어요. 지은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싶어서. 근데 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종양이 줄어들었대요. 문득 든 생각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좋아진 게 참 신기해요. 어쩌면 어머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12년 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지은이 유치원 졸업식 때 저도 갔었어요. 맨 뒤에 서서 몰래 봤죠. 우리 딸이 상 받는 걸 보면서 혼자 울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때도 봤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데 그때 정말 뛰어가서 안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염치 없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진모는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말했어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지은이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저 가까이서 볼 수만 있어도 전 그거면 돼요. 큰 욕심 없습니다. 지은이 옆에 있게 해주세요. 정말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감정을 추스르고 난 뒤 제 앞에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사무실 봉투였죠. 이건 제 재산 목록이에요. 제가 죽으면 모든 걸 지은이에게 주고 가고 싶어요. 서류를 펼쳐보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강남 아파트 한 채, 파주 토지, 예금 10억, 주식과 펀드까지 제 평생 한 번 가져볼 수도 없는 수준의 엄청난 재산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제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전 지은이를 포기한 후 미친 듯이 일했어요.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곡을 썼죠. 왜 그렇게 일했는지 아세요? 언젠가 지은이를 데려갈 때 엄마가 이만큼 성공했어. 이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12년 동안 쓴 노래가 523곡이에요. 그중 히트곡이 87곡이고요. 연간 저작권료 수입은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저작권은 사후 70년간 유효하니까 지은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양육비도 꾸준히 보내셨잖아요. 그건 최소한의 도리였어요. 진짜 엄마라면 곁에서 키웠어야죠.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함께 했어야죠. 전 자격 없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이런 사실을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신탁으로 해두려고 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만 쓰고 나머진 보관했다가 성인이 되면 본인이 결정하도록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젠 시간이 없어요. 지은이가 싫어하면 바로 사라질게요. 혹시라도 받아준다면. 그날 밤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지은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입양 사실도 충격일 텐데. 친엄마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는 것까지 알면. 남편 목소리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숨길 순 없잖아.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될 거야. 저는 조카를 생각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른인 저도 힘겨운데 그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진실들이었거든요.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면 제 방으로 와서 엄마 무서워요 하는 어린아이인데, 하지만 동시에 조카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긴 고민 끝에 남편을 설득했죠. 우리가 지은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한다면 진실을 알려야지. 가족이라면 서로 숨기는 게 없어야 하잖아. 그리고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조카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막상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의 해맑은 일상을 깨트려야 한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죠. 엄마, 오늘 학원에서 선생님이 제 작문 실력이 늘었대요.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하네. 저는 조카를 꼭 안아줬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있는 작은 어깨가, 아직도 인형을 좋아하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 닥칠 진실 앞에서 힘들어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조카의 머리에서는 아직도 아기 때 쓰던 샴푸 향이 났어요. 지은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거실에 앉을까?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 걸 눈치챘는지 조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방금까지 웃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조카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정말 이 아이에게 이런 무거운 진실을 알려도 되는 걸까? 이게 뭐예요? 할머니 일기장이에요? 조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너에 대해 쓴 일기야.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쓰신 거야. 조카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작은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치는 모습을 보니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데 기대감으로 일기장을 읽던 조카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었죠. 마치 잘못 본 게 아닌가 확인하듯이. 입양?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조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양? 아니, 알아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지은아. 제가 조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조카가 뒤로 물러났어요. 거짓말이죠? 장난이죠? 엄마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조카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이미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이제야 말해서. 그럼 엄마가 우리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할머니도요? 조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엄마는 너를 입양했어. 그때 친엄마는 널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하지만 너를 모두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할머니도 두 엄마도 늘 너를 생각했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나한테 거짓말했잖아요. 조카의 큰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뭐가 이상했어? 할머니가요. 저 볼 때마다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 우리 공주 이렇게 부르는데 저만 맨날 누가 보내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감사하다고도 하고. 할머니가 그랬어요. 날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조카는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랑 할머니가 날 사랑한 건 진짜였겠죠? 조카가 제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모두가 널 정말 사랑했어. 그건 절대 거짓이 아니야. 그럼 진짜 엄마는요? 왜 날 버렸어요? 내가 싫어서? 내가 못생겨서? 아니야. 친엄마는 살아계셔. 그리고 지금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조카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살아계셔요? 그럼 왜 이제까지 날 안 찾아온 거예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천천히 설명해 줄게. 조카는 일기장을 꼭 안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저는 문 밖에 서서 조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울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아이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저는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조카에게 이 말을 했어요. 지은아, 기다릴게. 이제 우리가 있잖아. 엄마랑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일주일 동안 조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학교에서도 평소와 달리 조용했고 집에서도 말수가 줄었죠. 저는 조카에게 잠시 시간을 주기로 했어요. 12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제 친엄마가 누구예요? 저는 조카를 침대에 앉히고 친엄마에 대해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유명한 작사가라는 것, 12년 동안 늘 조카를 걱정하며 양육비를 보냈다는 것, 그리고 멀리서나마 조카를 지켜봤다는 것까지 조카가 친엄마에 대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전했죠. 그리고 친엄마가 쓴 노래도 들려줬어요. 혹시 이 노래 알아? 네 엄마가 널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 조카는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먼저 말했죠. 만나보고 싶어요, 친엄마. 조카의 친모를 만나기로 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로 갔어요. 조카의 친모는 이미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만나는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조카가 친엄마를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더 혼란스러워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엔 이미 눈물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어요. 친모는 조카의 작은 것 하나도 다 궁금한지 쉬지도 않고 질문을 쏟아냈죠.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니? 좋아하는 과목은 뭐야? 그리고 그녀가 꺼낸 앨범을 보고 조카는 놀랐어요. 자신의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다 제 사진이에요? 저 어릴 때도 있네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거야. 전부 내 보물이지. 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엄만 왜 날 낳고 키우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눈물을 흘리며 12년 전 상황을 설명했죠. 한 번은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왔어. 그날 밤 결심했어. 내 욕심으로 널 불행하게 만들 순 없다고. 엄만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너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고 널 만날 생각으로 살았거든. 듣고 있던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그녀의 아픔이 전해졌거든요. 첫 만남 이후 조카와 친모는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저도 늘 함께 갔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자신의 작업실로 우리를 초대했죠. 우와,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조카는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벽면에 가득 걸린 상패들, 그랜드 피아노, 그리고 수많은 악보들이 시선을 끌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서 한참을 두리번거렸어요. 여기서 노래를 만드는 거야. 지은아, 피아노 칠 줄 알아? 조금요. 학원 다니고 있는데 잘 못해요. 한번 쳐볼래? 조카가 피아노 앞에 앉아 한 곡 연주했어요.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죠. 우와, 잘하는데? 재능 있어. 그리고 친모가 조카 옆에 앉았어요. 이렇게 해보면 더 예쁜 소리가 날 거야. 손 모양 이렇게.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피아노를 칠 때 진지한 표정,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도요. 그리고 조카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갑자기 절 부르더라고요. 수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친모는 제 앞에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지은이를 대하는 모습을요. 정말 진짜 엄마더라고요. 그럼요. 이젠 제 딸인데요.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어요. 남의 손에 우리 아이가 있다는 게. 혹시 동정심 때문은 아닐까. 미안해요. 제가 뭐라고 주제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그러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건물 중 하나예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인데 월세 수입이 꽤 괜찮아요. 이걸 왜 수진 씨하고 남편분께 드리고 싶어요. 지은이와는 별개로요.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친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물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죠. 수진 씨가 지은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한, 그리고 제가 못다한 12년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하지만 이렇게 과분한 건 전 곧 죽을 거예요. 지은이에겐 충분한 재산을 남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처럼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줄 엄마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지은이는 제 딸이니까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편히 갈 수 있어요. 결국 저희는 건물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었죠. 그날부터 조카는 친모를 피아노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 호칭을 들었을 때 친모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참을 조카를 안고서 울더라고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3개월 후 친모가 작업실에서 쓰러졌어요. 조카와 함께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거죠. 엄마, 피아노 엄마가 왜 이래요? 일어나요! 조카가 울면서 친모를 흔들었어요. 저는 급히 119를 불렀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표정으로 보더군요. 조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피아노 엄마도 이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조카는 병원 복도에서 펑펑 울었어요. 가족을 먼저 보낸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긴 후 우리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조카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와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조카는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줬죠. 친구들과 선생님 이야기, 급식 메뉴까지도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친모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마지막을 예감했는지 조카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가 정말 많이 미안해. 왜요? 너를 떠나잖아. 이제 막 만났는데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그 말에 조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 보러 왔잖아요. 내가 엄마 손 계속 잡아줄게요. 안 무섭게. 우리 지은이가 언제 이렇게 컸어?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친모는 거의 의식이 없었고 겨우 통증을 견디고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친모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지은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한참을 끌어안고 있더니 친모는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지은이 부탁해요. 제 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인 제 딸이에요. 끝까지 지킬게요. 수진 씨, 당신이 진짜 엄마예요. 감사해요. 안도하는 듯 조카를 한번 바라보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씩씩하게도 조카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친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잘 가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다 컸구나 실감이 났어요. 조카 친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그녀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몇몇 가수들이 조문을 왔죠. 모두가 딸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눈치였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도 조카는 정말 씩씩했어요. 피아노 엄만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아프지 않겠죠? 그럼 이제 편안해지셨을 거야. 갈 때도 행복해 보이셨잖아. 친모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산 상속에 관한 일이었죠. 고인께서 김지은 양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수진 씨와 김현수 씨께도 따로 유산을 남기셨네요. 네? 저희한테도요? 남편과 저는 놀라서 서류를 바라봤어요. 서류를 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조카 몫도 상당했지만 제주도 펜션과 음악 스튜디오까지 이미 저에게 준 건물 외에도 더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갔더라고요.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인께서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거부하면 지은 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관했다가 다시 전달해달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받으실 거면 지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감사히 받자. 지은이 잘 부탁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우린 뜻하지 않은 재산을 갖게 됐어요. 남편은 받은 재산으로 오래 꿈꿔왔던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지은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제주도 펜션은 가족 별장으로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선물은 인정이었어요. 저를 진짜 엄마로 인정해 준 거요. 이제 제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친엄마를 닮아서인지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조카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을 땐 그저 측은한 마음의 한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 어린 이 아이의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얻은 가장 큰 행운은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 딸을 아끼는 사람들이 계속 응원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부족한 엄마지만 저에게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